최상목 부총리는 뭐 다들 아실 거고, 이분은 이제 안덕근 산자부 장관입니다. 산업통상부 장관. 그다음에 이 양반이 요즘에 이제 자주 트럼프에게서 자주 나오는, 트럼프에서 새로 이제 무게가 팍팍 실리고 있는 스코트 베센트 재무장관. 이 양반이 이제 USTR 대표, 그리어 대표인데, 재무장관이 먼저 노르웨이 이 총리와의 트럼프와의 그 정상회담을 배석했다가 트럼프가 말을 시켰어요. 야, 이거 우리 관세 잘 되고 있잖아. 너 오늘도 협상했지? 뭐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만은 좋습니다. 이렇게 트럼프한테 얘기하는 모양새였어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뭔가 밀리는 모양새이죠. 근데 사실은 지금 관세 전쟁이 굉장히 미국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트럼프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재무장관을 시켜서 너 오늘도 협상했잖아.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한국하고 오늘도 얘기했죠. 했는데 아주 성공적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양해에 관한 합의. 이게 말 그대로 언더스탠딩이란 말이에요. 이 양해에 대한 합의라는 건 뭐냐면은, 뭐 정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미국하고 우리하고 약간 입장이 달라요.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하여튼 미국의 입장은 이겁니다.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수도 모르겠다. 지금 사실 관세 전쟁을 하면서 우리도 지금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진짜 지금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걸 잘 봐야 돼. 시간은 지금 누구의 편인가. 트럼프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민주국가는 근본적으로 선거가 결국은 이제 시간표를 결정을 합니다. 선거가 내년 11월에 있어요. 그럼 11월이 선거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 전에 선거 분위기 갖추기 전에 뭔가 좀 경제적으로 이슈를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주어진 시간은 끼케 1년이다. 이 관세 전쟁이 1년 넘게 끌고 가면은 트럼프는 이제 그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기 쉽다. 트럼프는 지금 1년 안에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된다.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도. 이게 이제 미국이 한 얘기인데, 우리가 한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최상목 장관이 이제 한 말을 제가 그냥, 지금은 종합기사가 나와 있는데, 제가 스크랩 할 때는 좀 한 줄 한 줄씩 나와 있었어요. 일단 우리가 무슨 설명을 했고, 자동차 중심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USTR 대표가 다음 달에 이제 한국에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이어갈 거란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환율 정책은 좀 별도로 얘기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방위비 분담 얘기는 안 나왔대요. 방위비 분담 얘기는 안 나왔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관세 폐지 목적의 7월 패키지를 마련한다는데, 이걸 제안이 아니고, 이거 한국이 제안을 한 게 아니라 공감대를 이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공감대의 목적은 뭐다? 관세 폐지다. 지금 25%든 35%든 폐지다. 한미 사이에는 관세 폐지다. 이게 지금 협상의 목표다, 목적이다 라는 걸 분명히 한 거예요. 요게 이제 관세 폐지가 1번, 그 다음에 7월 패키지. 이거 패키지라는데 시점은 7월이다. 이게 포인트 2번. 이게 한국의 제안이 아니라 한미 간의 공감대다. 이게 이제 세 번째 포인트. 간밤의 협상의 포인트는 이렇게 1, 2, 3번을 잡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자, 이 얘기. 7월 핵심은 세 개의 포인트가 있지만은, 일단 7월이라는 시점이 저는 주목이 되더라고요. 관련해서 다시 스코트 베센트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러면 얘들이 원래 생각했던 생각이라는 건 도대체가 언제였길래? 지금 얘기가 되는 게 지금 7월이다 그랬을 때. 그럼 원래는 뭐 한 9월, 10월, 내년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나? 어쨌거나 7월 정도는 굉장히 빠른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생각하는 건 그거보다 더 한 단계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르면 다음 주에 기술적인 조건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고, 양해에 관한
합의.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이 말하자면은 전 세계를 향해서 전쟁을 쫙 벌였죠. 메인 타겟은 중국이었어요. 근데 정작 중국은 꿈쩍도 안 하고 유럽연합, 여기도 이제 어려운 협상이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캐나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일본, 이런 부류들이 있는데, 사실은 얘들이 제일 쉬운 상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싸움을 길게 갖고 가면 불리하다.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하자.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 협상이 잘 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지금 미국의 중국하고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체면을 다 꾸기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고 있다라는 사인이 필요한 거죠. 7월의 패키지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지금 얘기가 되는 관세, 비관세 장벽 포함,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다른 세금 정책, 그 다음에 또 환율 정책, 그 다음에 안보 정책까지 전부 다 싹 다 묶어서 이걸 7월 달에 한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이거 언더스탠딩이라는 거 뭘 언더스탠드 하는 거냐? 이제 어떻게 협상할지 협상의 대원칙에 대한 그런 걸 하는 건데 뭐냐?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뭔가 합의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미국으로서는 우리 또 한 건 했어 라고 국민들한테 내보이기가 쉬운 거죠. 그러면 왜 한국에선 7월이 되느냐? 첫 번째, 서두르지 않는다. 또 하나, 상호관세에 90일 유예가 있었죠. 90일 유예가 딱 7월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90일 유예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이게 이제 이게 최대한 활용하되 서두르지 않겠다. 이게 7월이고, 두 번째, 7월이 되면 어떤 의미가 생기느냐? 6월 3일에 대선이 있잖아요. 마무리는 다음 정부가 한다. 다음 정부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협상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으나 이 협상의 마무리는 다음 정부가 맡는다. 이번에 그 최상목 부총리가 나갈 때 뭐 무슨 당이더라? 뭐 무슨 당이 가가지고 뭐 매국 협상 반대한다 그러고 있던데 다음 정부가 어느 정부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또 그때 가서는 또 뭐라 그러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협상을 안 하면 또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미국하고 뭐 한다 그러면은 매국이라 그러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살지. 하긴 그분들은 또 자식들은 또 제일 먼저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그러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자, 지금 우리하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관세를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다. 그리고 시간을 생각할 때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뭐다? 급한 거는 급한 사람은 트럼프다. 이거를 잊으면 안 되겠다. 요거를 염두에 두고 시간이라는 걸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게 트럼프가 지금 필요한 거는 일단 시간이고 이 시간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 EU, 맥케 뭐 등등 한일 이 중에서 한일의 역할이 무엇인지 미국의 입장에서 그러면 한일은 이 모든 스토리를 알고 협상에 나갔을 때 어떤 레버리지를 갖고 가질 수 있는지 지금 어찌 보면 정답이 다 나와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우리도 사실 참 답답해요. 이게 관세가 우리 마음으로는 이미 매겨진 것 같은데 관세 아직 안 때렸어요. 지금 계속 한다 그랬다가 만다 그랬다가 유예한다 그랬다가 취소한다 그랬다가 진짜 때린다 그랬다가 지금 왔다 갔다 오락가락 갈팡질팡 지금 계속 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미 간의 협정의 목표는 관세 폐지라고 지금 딱 못 박아서 나온 상태예요.
관세 안 때렸어요. 안 때렸는데 벌써 마이너스 역성장 현실이 됐습니다. 0.2% 별거 아니다. 우리가 보통 잠재 성장률을 2% 정도로 얘기합니다. 한참 지금 헤매고 있는 거다. 내수는 내수대로 부진하고 정치는 불안하고 거기다가 산불까지 났네. 3분기 만에 다시 마이너스예요. 올해 전체 성장률 1% 턱걸이도 위태위태하다. 이 상태로 더 가면은 1% 턱걸이도 굉장히 배부른 소리가 될 거예요. 제발 플러스이기만 해라. 0.01%라도 플러스이기만 해라. 를 기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제 그 무슨 미국하고 협상하러 가는데 매국 협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도대체가 현실감이 있는 사람들인가 싶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이게 관세와 무관하게 벌써 마이너스가 현실화됐다는 것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뇌물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또 법정에 섭니다. 이게 전 사위 특채 그 이상직 의원이 하던 그 이스타항공 태국 이게 항공 경력도 없는데 거기 현지 법인 전무로 떡하니 들어가서 이제 월급으로 거기다가 체재비 등등해서 한 대충 2억 정도 받았죠. 이게 사실은 이게 이 집에 월급을 준 게 아니라 이 집에 뇌물을 준 거다. 이거 만약에 그거 그냥 애를 그 태국에 그 외국인 학교 보내서 영어 공부 시켰으면은 문 대통령 주머니에서 나갔어야 될 2억 아니냐. 근데 그 2억을 이렇게 처리해 준 거 아니냐. 결국 문 대통령 주머니에서 나갈 2억 원을 대신 채워준 거 아니냐. 이 뜻이 되는 거죠. 법률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참 수사를 하던 시점하고 지금 기소한 시점하고 차이가 좀 지네요. 그리고 요즘에 검찰이 뭐 이거저거 기소한 게 법정 가가지고 깨지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2단계에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그게 정작 또 그 수혜자인 딸하고 사위는 기소 유예가 됐단 말이에요. 저는 어제 보면서 요게 좀 까리까리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같이 기소해야지 이게 전부 이 범죄 혐의가 완성되는 거 아닌가 싶은 맥락이 있던데 요 사람들은 뺐다는 게 저는 또 어떻게 처리가 될지 그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자, 정치 쪽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신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이게 국민일보가 한국갤럽하고 조사한 건데 여기 이재명 쪽이 있고 여기 이제 국민의힘을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한덕수를 넣어서 봤는데 35, 35, 36, 38, 38 누굴 넣어놔도 이재명은 전부 다 50이 넘고 누굴 넣어놔도 전부 다 30%대에 머무르더라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건 국민일보하고 갤럽이었고 요거는 문화일보하고 엠브레인 조사입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한덕수를 넣어봤는데 누굴 넣더라도 이재명이 50%는 못 넘더라. 40% 중후반이더라. 그리고 이제 한덕수는 3자를 그리고 홍준표는 29, 김문수 27, 한동훈 24. 뭐 대충 이렇게 되더라. 안철수는 21이네요. 그래서 사실은 뭐 한동훈,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중도 확장력이 있기 때문에 양자구도로 가면은 이 사람들이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 오히려 홍준표, 김문수가 더 높고 한덕수가 더 높더라. 근데 뭐 30하고 29를 놓고 30이 29보다 더 높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9와 27도 어차피 오차범위 안에 있고요. 27과 24도 오차범위 당연히 안에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3자 구도가 되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죠. 이 와중에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탄핵 책임을 두고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한동훈이 윤석열 파면에 책임이 크다.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포인트가 그대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한동훈 대표는 지금에 와서 나의 판단이 잘 맞다 그래서 뭐 무슨 뭐 좀 당심을 달래려고 뭐 그런 식으로 물러나는가 하면 죽도 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그러니까 내 판단은 옳았다로 밀고 나가야죠. 아버지가 계엄을 했어도 막아 이렇게 나서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의 방송 정강정책 연설이었어요. 계엄을 뉘우칩니다.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결국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 국민의힘은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당이 그렇게 만만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계엄 계획을 당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을 것이다. 알았더라면 당내 많은 이가 용산으로 달려가 결사코 저지했을 것이다. 계엄은 우리 정치가 썩어 고름이 터진 결과다. 더 뼈아픈 거는 이 대목이었죠. 이기고 돌아왔다는 윤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서 당에 남는 것은 좌절과 국민의 외면뿐이다. 울먹울먹하는 표정으로 윤희숙 의원이 한 말인데, 의원 아니죠 지금은. 사실은 이분이 뭐 스스로도 얘기하더라고요. 감정 통제가 잘 안 돼서 진짜 나 울지도 모른다고 방송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분을 제 선거 방송 때 좀 패널로 출연을 부탁을 드렸어요. 출연 전화를 드렸더니 나 방송 중에 울지도 몰라 그러면서 좀 봐달라 그러더라고. 아, 이 얘기 하면 안 되는 건가? 뭐 하여튼 근데 진짜로 이렇게 울먹울먹한 표정을 보니까 생방송 중에 실제로 그게 뭐 과장은 아니었겠다 싶은 생각은 드네요. 어쨌거나 그러면서 드는 얘기가 그겁니다. 지난 4년의 정치는 점점 더 나빠졌다.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며 2명의 당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렸고,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를 눌러앉히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기까지 했다. 그런 움직임을 추종하거나 말리지 못한 정치, 즉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 왜 아니겠어요? 자, 다만 중요한 거는 뭐냐. 자, 윤희숙 의원이 여기서 그만둔, 이건 분명히 당의 국민의힘의 정책 연설이에요. 즉 이거는 윤희숙이라는 개인이 한 연설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이름으로 한 연설이에요. 당연히 이제 이걸 뭐 두고 이게 개인적으로 준비했는데 사전에 이걸 원고를 거를 만한 장치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걸 내버려 뒀다라는 거는 최소한 현재의 지도부, 그러니까 투권이죠. 권영세, 권성동 정도까지는 이런 인식에 대해서 동의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최소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는 거지. 문제는 자, 권영세, 권성동까지는 알겠어요. 지금 후보들 여러 명 있잖아요. 아까 이름 나왔던 사람들. 이 양반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여기 안철수도 있고. 이 양반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양반들의 생각을 넘어서서, 그래서 대통령 선거 후보는 누가 될 건데, 이 후보의 생각은 무엇이냐. 이 대선 후보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할 거냐. 이게 포인트인 거죠. 여기까지 된다면은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은 표현이 너무 거칠어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모양 좋은 거 생각하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